그날 밤 아내가 옆에서 곤히 잠든 사이 저는 더 이상 다정한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감시자였죠. 아내의 위선적인 설계도에 첫 균열이 드러나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키보드에 심어둔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비밀번호는 피닉스 77. 심장이 차갑게 가라앉는 것을 느끼며 엔터키를 눌렀습니다. 피닉스 프로젝트라는 이름의 폴더가 열렸습니다. 그 안에는 예술 프로젝트는 없었습니다. 대신 꼼꼼하게 정리된 재무제표, 우리 부부의 공동명의였던 한남동 자택의 자산 이전 계획서, 그리고 강민혁이라는 낯선 남자와 나눈 지극히 사적인 대화 기록이 있었습니다. 화면에 글자들이 흐릿하게 번져 보였습니다. 그들은 저를 그림만 그릴 줄 아는 답답한 건축가라고 조롱하며 제 건축사무소의 자산을 담보로 새로운 벤처 투자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듯 했습니다. 벤처 투자 업계의 거물 강민혁. 아내는 그를 중요한 컬렉터와의 미팅이라는 고상한 거짓말로 포장해왔던 겁니다. 제 인생 전체가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아내의 모든 거짓말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늦은 밤의 미팅은 더 잦아졌고 그녀의 몸에서는 값비싼 와인과 낯선 남자의 향수 냄새가 뒤섞여 풍겼습니다.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직접 확인해야 했습니다. 어느 금요일 밤 유진은 제가 선물했던 실크 드레스를 입고 평소보다 화려한 모습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저는 그림자처럼 그 뒤를 따랐습니다. 아내가 도착한 곳은 상류층만 출입한다는 청담동의 한 재즈 바였습니다. 비싼 위스키 향과 돈 냄새가 뒤섞인 공기, 나른한 색소폰 연주가 흐르는 곳. 저는 멀리 떨어진 구석에 앉아 아내를 지켜봤습니다. 곧 손목에 번쩍이는 명품 시계를 찬 중후한 멋의 한 남자가 나타나 아내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강민혁이었습니다. 유진은 그를 보자 세상 가장 행복한 여자처럼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교태 섞인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들은 자연스럽게 손을 잡았고 강민혁은 유진의 손등을 자신의 엄지손가락으로 천천히 쓸었습니다. 그 소유욕 가득한 몸짓의 유진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심장이 으스러지는 것 같았습니다. 배신감은 한치의 오차도 없는 설계도처럼 제 머릿속에 명확하게 각인되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순간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모든 것이 증거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제 귀에는 비명처럼 들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다시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이성이 마비될 것 같은 분노를 억누르며 저는 그들의 파일 속에서 또 다른 충격적인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제 이름으로 가입된 사망 시 수십억 원이 지급되는 생명보험 계약서였습니다. 그리고 유일한 수령인은 아내 최유진이었습니다. 등골을 타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최근 들어 제가 겪었던 가벼운 현기증들이 단순한 과로가 아닐 수도 있다는 끔찍한 상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외도가 아니었습니다. 제 목숨까지 담보로 잡은 철저하게 계획된 음모였습니다. 며칠 뒤 제 의심의 쐐기를 박는 마지막 증거가 제 손에 들어왔습니다. 아내의 외투 주머니를 정리하다가 손에 걸린 차가운 물체. 그것은 서울 최고의 호텔
더 그랜드 서레너티 서울의 프레지덴셜 스위트룸, 전자카드키였습니다. 예약 기간은 다음 주말 내내로 되어 있었습니다. 손바닥 안에 이 차가운 플라스틱 조각은 어떤 사진보다도 어떤 대화 기록보다도 더 명백한 선전포고였습니다. 건축가는 절대 설계도 한 장 없이 전쟁에 나가지 않습니다. 건물을 세우는 법을 아는 사람은 그 건물의 어느 기둥을 빼야 무너지는지도 정확히 아는 법입니다. 이제 제 복수의 청사진을 그릴 시간이었습니다. 손바닥 안에 그 차가운 플라스틱 조각은 어떤 사진보다도 어떤 대화 기록보다도 더 명백한 선전포고였습니다. 감정적인 대응은 하지 않았습니다. 분노는 차갑게 식혀 지성의 칼날로 벼려야 했습니다. 저는 복수의 두 번째 단계에 착수했습니다. 바로 복수의 설계도를 구축하는 것이었죠. 저는 서울에서 가장 유능하고 또 가장 비밀 유지를 잘하기로 유명한 이혼 전문 변호사를 수소문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광화문의 한 빌딩 꼭대기, 낡은 책과 가죽 냄새가 섞인 중후한 그의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통유리 너머로 서울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차갑고 현대적인 공간이었습니다. 제 맞은편에는 거대한 마호가니 책상을 사이에 두고 김지훈 변호사가 앉아 있었죠. 그는 제 나이 또래로 보였지만 눈빛은 수많은 인간 군상의 욕망과 파멸을 지켜본 듯 깊고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준비해간 태블릿 PC를 꺼내 그에게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지난 몇 주간 제가 모은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청담동 제즈바에서 찍은 사진, 그들의 노골적인 대화가 담긴 녹취 파일, 피닉스 프로젝트라는 이름 아래 숨겨져 있던 자산 이전 계획서, 그리고 제 이름으로 가입된 생명보험 계약서, 사본과 호텔, 스위트룸의 카드키 사진까지. 김지훈 변호사는 아무 말 없이 스크롤을 내리며 자료를 훑어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처음에 무심함이 사라지고 점차 놀라움과 감탄, 그리고 일종의 전문가적인 호기심이 뒤섞인 묘한 빛이 어렸습니다. 박서준 선생님, 이 정도로 완벽하게 준비해 오시는 분은 드뭅니다. 보통은 감정에 휩쓸려 와서 횡설수설하기 마련인데 아주 이성적이시군요. 건축가라는 직업이 이런 부분에서도 드러나는 모양입니다. 이 증거들이면 이혼 및 상간소송은 어렵지 않습니다. 위자료도 업계 최고 수준으로 강민혁에게서 수억 원대는 받아낼 수 있을 겁니다. 김지훈 변호사의 칭찬에도 제 마음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수억 원의 위자료. 그것은 그들이 제게 주려던 모욕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돈이 목표가 아닙니다. 변호사님, 저는 그들이 모든 것을 잃길 바랍니다. 그들이 저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으려 했던 것처럼요. 완전한 파멸, 그게 제가 원하는 겁니다. 제 말에 김지훈 변호사는 잠시 저를 빤히 쳐다보더니 흥미롭다는 듯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그는 수많은 이혼 사건을 다뤄봤겠지만 이런 종류의 의뢰인은 처음이라는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강민혁은 투자업계의 거물입니다. 무자비한 기업 사냥꾼으로 유명하고 그가 운용하는 투자 펀드 뒤에는 어두운 소문들이 많더군요. 그리고 저는 그들의 피닉스 프로젝트에서 결정적인 허점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구조적인 결함이죠. 허점이라니요? 구체적으로 어떤 결함입니까? 제 아내 최유진이 곧 제주도에 오픈할 예정인 아트 갤러리가 있습니다. 저는 건축가로서 그 갤러리의 자금 조달, 계획서와 초기 설계도를 검토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상할 정도로 공사비가 부풀려져 있고 투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한 유령 회사들로 채워져 있더군요. 강민역의 비자금과 관련이 있을 겁니다. 명백한 자금 세탁의 흔적이죠. 건축가로서 저는 압니다. 자금의 흐름은 건물의 설계도와 같다는 것을요. 그리고 이 갤러리의 자금 흐름은 구조적으로 이미 붕괴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제 설명이 끝나자 김지훈 변호사의 눈이 더욱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그는 이것이 단순한 이혼 사건이 아니라 거대한 금융 범죄와 얽혀 있음을 직감한 듯 했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박 선생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이건 더 이상 단순한 가사소송이 아니군요. 법적인 부분은 제게 맡겨주시죠. 상상하시는 것 이상으로 깔끔하게 처리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보며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거대한 도시의 구조물들이 제 발 아래 있었습니다. 네. 법정에서의 싸움은 변호사님께 맡기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사회적인 몰락은 제가 직접 설계할 겁니다. 법정에서의 싸움은 변호사님께 맡기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사회적인 몰락은 제가 직접 설계할 겁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온 저는 곧바로 사회적 복수 계획에 착수했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강민혁의 견고한 성, 즉 그의 명성을 무너뜨리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익명으로 테헤란로의 진실이라는 이름의 블로그를 개설했습니다. 테헤란로는 대한민국 금융의 심장부이자 강민혁 같은 자들의 탐욕이 꿈틀대는 곳이었으니까요. 그곳의 심장부에서부터 썩은 부위를 도려낼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아내의 컴퓨터에서 빼낸 자료들을 바탕으로 강민혁이 주도했던 과거의 투자 계약서들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건축가로서 도면의 구조적 결함을 찾아내듯 저는 계약서의 법적 허점과 비윤리적인 조항들을 하나씩 찾아냈습니다. 예를 들어 몇 년 전 유망한 스타트업을 인수합병했던 사례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완벽한 MA였지만 그 이면에는 독소 조항으로 가득 찬 불공정 계약이 있었고 결국 그 스타트업은 껍데기만 남은 채 해체되었습니다. 저는 그 과정을 냉정하고 분석적인 어조로 마치 건축 비평을 하듯 블로그에 연재했습니다. 직접적인 비난은 피했습니다. 대신 이런 계약이 과연 공정한 것일까? 개인 투자자들은 이 사실을 알고 투자했을까? 와 같은 날카로운 질문들을 던졌습니다. 제 글은 각종 주식 투자 커뮤니티와 익명 게시판으로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강민혁의 이름이 직접 거론되지는 않았지만 업계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힌트들을 교묘하게 심어두었죠. 사람들은 여의도 불개미라는 필명의 저를 추적하기 시작했고 강민혁이 운용하는 펀드의 안정성에 대한 의심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저명한 경제 전문 기자까지 제 블로그를 인용하며 의혹을 제기하기 시작했죠.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저는 여느 때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의 얼굴을 하고 아내와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와인잔을 우아하게 돌리던 유진이 신경질적인 목소리로 무심한 척 말을 꺼냈습니다. 요즘 인터넷에 이상한 글들이 돌아봐. 내 파트너가 그것 때문에 골치 아파하더라고. 돈 좀 잃은 개미 투자자들이나 하는 짓이겠지. 별것도 아닌 걸로 트집 잡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 저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와인잔에 비친 아내의 불안한 얼굴을 관찰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하지만 그 분석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가끔은 아주 작은 균열이 거대한 빌딩을 무너뜨리기도 하잖아.
당신 일에도 영향 있는 거 아니야? 괜찮아. 그 사람 그런 거에 흔들릴 사람 아니야. 곧 잠잠해지겠지. 시끄러운 잡음일 뿐이야. 유진은 대수롭지 않게 말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아니, 잠잠해지지 않을 거야. 이제 시작이니까. 그리고 그날 밤, 제 계획에 날개를 달아줄 결정적인 이메일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제 블로그 비밀 게시판을 통해서였죠. 발신인은 익명이었습니다. 제목은 강민혁의 또 다른 피해자입니다. 메일의 내용은 짧고 강렬했습니다. 당신이 찾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압니다. 3년 전 강민혁이 바이오 기업 주가를 어떻게 조작했는지에 대한 내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를 무너뜨릴 수 있다면 기꺼이 제공하겠습니다.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퍼즐 조각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그의 성을 통째로 무너뜨릴 다이너마이트였습니다. 이제 제 설계도에 마지막 퍼즐 조각이 맞춰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복수의 설계도가 완성되고 마지막 퍼즐 조각까지 손에 넣은 날이 왔습니다. 무대는 서울 가정법원이었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클라이맥스였죠. 법정 안은 소독약 냄새와 묵직한 침묵으로 가득 찬 차가운 공간이었습니다. 방청석 한쪽에 앉은 저는 무대 위의 배우들을 관람하는 관객처럼 모든 것을 차분히 지켜보았습니다. 피고석에 앉은 최유진과 강민혁. 유진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값비싼 정장은 마치 빌려 입은 옷처럼 어색해 보였습니다. 강민혁은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초조하게 다리를 떠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최근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간 자신에 대한 악성 루머와 투자자들의 항의 전화 때문에 밤잠을 설쳤을 겁니다. 그는 마치 자신이 설계한 건물의 균열을 애써 외면하는 부실공사 책임자 같았습니다. 재판이 시작되고 김지훈 변호사는 제가 전달한 증거들을 하나씩 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호텔 출입 영상, 차량, 블랙박스 녹취 파일, 그리고 그들의 계획이 담긴 피닉스 프로젝트 문서까지. 그때마다 법정은 조용히 술렁였습니다. 강민혁의 변호사는 그것들이 불법적으로 수집된 증거이며 사생활 침해라며 거만하게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김지훈 변호사는 이미 예상했다는 듯 여유로운 미소와 함께 결정적인 증거를 꺼내 들었습니다. 바로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받은 그들의 통화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재판장님, 지금부터 재생할 파일은 피고 최유진과 강민혁의 지극히 사적인 대화 내용입니다. 이 대화가 두 사람의 관계와 이 사건의 본질을 가장 명확하게 증명할 것입니다. 김지훈 변호사의 나지막한 목소리와 함께 법정 전체에 두 사람의 추악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유진은 자신의 목소리가 나오자마자 마치 얻어맞은 사람처럼 움찔했습니다. 자기야, 박서준만 그 계약서에 사인하면 우리 한남동 집도 팔고 다 정리해서 스위스로 가는 거지? 물론이지. 그림만 그릴 줄 아는 멍청한 건축가 하나 속이는 게 뭐 그리 어렵다고. 생명보험금까지 받으면 금상첨화고. 조금만 참아. 녹음이 끝나자 법정은 완벽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방청석에서 나지막한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최유진은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떨었고 강민혁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표정이었죠. 판사는 그들을 경멸 어린 눈으로 쳐다보며 판결문을 읽어내려갔습니다. 판결은 신속하게 내려졌습니다.
최유진의 명백한 유책 사유로 이혼이 성립되었고 그녀는 위자료는커녕 제 재산에 대한 모든 권리를 박탈당했습니다. 빈손으로 쫓겨나게 된 겁니다. 강민혁에게는 상간남으로서 거액의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제게 이것은 단지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법정을 나오자마자 곧장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수를 실행에 옮겼죠. 저는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받은 주가 조작 증거와 제가 찾아낸 제주도 아트 갤러리의 자금 세탁 의혹 자료 전부를 피닉스 프로젝트 해체 보고서라는 이름으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단 한 번의 클릭으로 국세청과 금융범죄수사대에 그 파일을 전송했습니다. 모든 설계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제가 지은 건물이 무너지는 것을 지켜볼 시간이었죠. 며칠 뒤 뉴스를 통해 강민혁의 강남 사무실이 압수수색을 당했다는 속보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는 통유리로 된 자신의 사무실에서 변호사에게 전화로 고함을 치며 분노하던 중에 들이닥친 수사관들에게 속수무책으로 체포되었다고 합니다. 완벽한 체크메이트였습니다. 가끔 사람들은 묻습니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냐고. 복수가 정말 당신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었냐고 말입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대답합니다. 저는 복수를 권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구조적으로 이미 썩어버린 건물은 보수할 수 없습니다. 더 큰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완전히 해체하고 그 폐허 위에서 새로운 기초를 다져야만 합니다. 저의 행동은 열정적인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건축가로서 내린 냉정한 구조 진단이었고 가장 효율적인 해체 공법의 실행이었습니다. 그들은 탐욕이라는 부실한 골조 위에 거짓말이라는 값싼 외장재를 덧대어 화려한 성을 쌓아 올렸습니다. 그들의 피닉스 프로젝트는 타인의 신뢰와 희생의 잿더미 위에서 날아오르려 했던 불사조였죠. 하지만 저는 보았습니다. 건축가의 눈으로 그들이 쌓아 올린 것이 성이 아니라 스스로를 가두는 감옥이라는 것을요. 저는 그들을 파괴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그들의 설계도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음을, 그들의 기초가 이미 무너지고 있음을 세상에 증명했을 뿐입니다. 모든 균열은 내부에서부터 시작되는 법이니까요. 이제 제 서재에는 새로운 설계도가 펼쳐져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와 배신감으로 얼룩졌던 도면은 없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과거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물론 이 모든 일을 겪으며 저는 변했습니다. 사람을 믿는 것이 더 어려워졌고 세상의 선의를 의심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어떤 구조물보다 단단한 제 자신만의 원칙과 기준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두 번 다시 제 인생의 설계에 부실공사를 허용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그들에게 지옥을 만들어준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저 조명을 켰을 뿐이고 그들은 자신들이 이미 지옥의 한가운데 서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뿐입니다. 이제 제 설계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의 다음 챕터를 위한 새로운 설계를 시작할 시간입니다. 앞으로 5분 안에 여러분은 완벽했던 한 결혼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목격하게 될 겁니다. 모든 것은 제 아내의 컴퓨터에서 발견된 정체불명의 암호 파일 하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한남동의 완벽한 부부라고 불렀습니다. 성공한 건축가인 남편과 카리스마 넘치는 아트 큐레이터 아내, 아침 햇살이 통창으로 쏟아지는 거실에서 함께 커피를 마시고 예술과 디자인에 대해 밤늦도록 토론하던 우리의 삶.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펜트하우스에서 보낸 우리의 10년은 제가 직접 설계한 가장 완벽한 건축물과도 같았습니다. 아내 최유진은 제 삶의 중심이자 제 모든 영감의 원천이었습니다. 저는 우리의 결혼이 제 인생 최고의 작품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 완벽한 설계에 첫 균열이 생긴 것은 아주 사소한 일이었습니다. 언제나 모든 것을 공유하던 아내가 어느 날부터 자신의 컴퓨터와 휴대폰에 비밀번호를 걸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의 관계는 투명한 유리벽처럼 숨기는 것이 없었기에 그 작은 잠금 장치는 마치 견고한 건물에 생긴 이질적인 벽처럼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밤, 늦게까지 서재에서 일하던 저는 아내의 컴퓨터 화면에 떠있는 낯선 폴더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이름은 피닉스 프로젝트. 불사조라니. 제 속에서 다시 태어나는 불사조. 그렇다면 무엇이 제가 되어야 하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호기심에 폴더를 클릭했지만 비밀번호 입력창이 저를 막아섰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유진에게 물었습니다. 유진아, 어젯밤에 당신 컴퓨터 보니까 피닉스 프로젝트라는 폴더가 있던데 뭐야? 비밀번호까지 걸려 있던데. 아, 그거? 별거 아니야. 그냥 다음 전시 관련해서 비밀리에 진행하는 거라. 자기한테 서프라이즈로 보여주려고 했지. 자기, 나 못 믿어? 그냥 기대하고 있으라고. 유진은 너무나도 밝고 사랑스러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한 대답이었죠. 하지만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건축가가 설계도의 미세한 오차를 본능적으로 느끼듯 그녀의 대답에는 무언가 아기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웃고 있었지만 눈은 웃고 있지 않았고 너무나 매끄러운 목소리는 마치 잘 짜인 각본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제 머릿속에서 그 불사조는 의심이라는 불길에 휩싸여 계속 타올랐습니다. 진실을 알아야만 했습니다. 완벽해 보이는 이 건물에 어디에 균열이 시작되었는지 그 근원을 반드시 찾아내야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내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그녀의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작은 프로그램을 그녀의 컴퓨터에 조용히 설치했습니다.